있고요. 저도 아이가 2명 있는데 지금 99년생, 2002년생이면 한참이죠. 네. 그리고 여러분의 세대를 한번 겪어본 부모 입장에 있기도 합니다. 오늘 사실 여기 보안 네트워크 이쪽에 대부분 관심이 있으신 학생들로 모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초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다른 과 오늘 얘기 좀 들어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과가 많이 있어 보여요. 네트워크 보안 되게 지루하고 좀 재미없을 수 있는데 이 마켓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미래를 줄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네, 그 설명을 드리는데 좀 포커스를 할게요. 네. 일단 저는 KT에서 일단 IT 생활 시작했고요. 네, 그다음에 시스코라는 아시겠지만은 네트워크 벤더에서 좀 오래 근무했었습니다. F5라고 하는 회사도 미국 회사인데 레이어 4, 레이어 7의 네트워크 장비를 하는 회사고 호팅넷에는 2018년도에 입사를 했어요. 얼마 전에 2주? 네, 이전쯤에 저희 행사했는데 이때 혹시 오셨던 분? 네. 좀 어땠습니까? 끝까지 있었어요? 네. 어땠습니까? 아무튼 행사가 멋있었죠? 네. 아무튼 보안 회사가 이 정도의 행사 한 1,500명 가까이 손님들이 오셨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행사가 진행이 됐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거기서 뭘 배우시는 것보다도 되게 좀 보안이 좀 건조하지 않다 이런 것들 느낄 수 있는 현장이었게 좀 기대를 해봤습니다. 3개 걸었어요. 이 퀴즈 2건이고 오늘 베스트 질문해 주시는 분한테는 스탠리인데 맞다. 스탠리 텀블러 이렇게 해서 저희 회사에서 웨비나 같은 거 할 때 항상 이런 거 걸기 때문에 실수한적으로 이런 거 하나 걸어봤어요. 해킹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1940년도 때 컴퓨터라는 이름의 기기가 세상에 처음 이제 생겨났었고 그 당시에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고 기계를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해킹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50년대에 이제 전화가 굉장히 보편화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한국은 물론 그때 전쟁하고 있었지만 오늘이 6.25죠. 없었던 시절이지만은 미국과 그런 주요 선진국들이 전화가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었고 당시에 해킹이라면은 그냥 나중에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전화기 통신기기 운영하시는 분들이 살짝 라인 빼돌려서 국제전화 같은 거 쓰고 이제 이런 정도 수준의 해킹이 있었었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엔지니어들 이런 분들이 나중에 어떤 뉴스레터 같은 것도 만들고 나름대로 자신들의 해킹 어떤 초반에 그런 커뮤니티를 구성을 했는데 아마 나중에 스티브 잡스나 워즈니악이라는 애플의 창시자들이죠. 이분들이 그때 잠시 어렸을 때 참여를 했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스티브 잡스나 워즈니악 같은 정말 엄청난 시대 인물들도 결국은 해커에서 출발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60년대 가면서 이제 뭐 IBM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메인프레임이라는 큰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나오면서 서서히 사실은 그 해킹이라는 것들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던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뭐 그 좀 선의의 해킹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이 현장에 와서 이 시스템을 한번 뚫어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모의 그 해킹 뭐 테스트 이런 거 하는 선의의 화이트 해커가 출연했던 그 시점입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을 윤리적 해킹이라고 하는데 저희 회사의 굉장히 젊은 저희가 사실은 그 외국 회사들은 경력직이 아니면 사실 안 뽑아요. 근데 제가 딱 한 번 그 신입을 뽑은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그 화이트 해커 출신이에요. 사실은 뭐 대학교나 이런 데 진학을 잘 제대로 못했었는데 굉장히 그 명석한 그 실력을 갖고 있었던 친구였었고 그 친구를 그 취직을 시켰고 그 친구가 근데 특이하게 아무튼 그 포티게이트라는 저희 장비를 학교 다닐 때 되게 열심히 제가 아니죠. 열심히 아마 또 혼자 공부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준비도 잘 돼 있었고 그래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엔지니어들이 갖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실력들을 그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저희 회사에 굉장히 특이한 솔루션들을 마켓에 빠르게 좀 팔 수 있었고 한 3년 만에 그 친구는 본사에서 제 데려가겠다. 해서 작년에 그 두바이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두바이는 세금도 없어요. 연봉 한 3배 넘고 해서 지금 두바이 아주 화려한 곳에서 지금 엔지니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해커의 또 굉장히 성공 사례가 제 가까이에도 있었었죠. 뭐 70년대 들어서 뭐 크게 뭐 달라진 상황은 없었지만은 당시에 뭐 팩킷이라는 것들이 서서히 이제 소위 말해서 IP라는 것들이 이제 세상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IP가 그 탈생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죠. 안전하지 않은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해킹의 문을 조금씩 열어줬던 그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정적인 건 80년대 이제 제가 학교 다니기 시작할 때 대학교 그때 이제 집에 컴퓨터를 놓기 시작했죠. 그래서 가정용 PC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실 해커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마켓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80년대 들어서는 그 냉전 시대라는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은 소련, 미국 좀 싸우고 할 때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럴 때 마찬가지로 국가 간 어떤 정보쟁 대전 이런 것들 때문에 해킹에 대한 어떤 기술력 이런 것들이 엄청 다시 좀 발전했던 이런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잠깐 잡스하고 워즈니악이라는 친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누가 실제 애플의 창립자라고 생각합니까? 두 사람 중에 공동 창업자긴 해요. 공동 창업자인데 사실 애플이라는 기본적인 기술 탄생시킨 사람은 뚱뚱한 이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스티브 잡스는 동료였었고 같이 맨날 바에 다니고 술 먹고 음악 좋아하고 그냥 장난감 기계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이런 사이였다고 해요. 근데 둘이 창업을 하는 단계에서 사실상 기술적인 모든 베이스는 이 할아버지가 해줬고 찔리려면 어떻게 하세요? 뭘 건드리지? 대단히 좋은
76년도에 그 창업을 하면서 그 회사가 이제 펀딩이라는 걸 받죠. 기술력이 있으면은 그 투자자들이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때부터 워즈니악이 얘기하기로는 잡스가 변하기 시작했다. 굉장히 진지한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워즈니악이 계속 기술에 매달리는 동안 잡스는 이 기술이 어떻게 세상에 활용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고, 사실 뛰어난 마케터로서의 모습을 잡스는 보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사실 굉장히 독선적인 그 리더십을 가져가면서 중간에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던 그 상황들이 전개가 되죠. 결국은 애플을 지금의 세상에 대부분 또 아이폰도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지금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분명히 잡스가 맞습니다. 결국은 그 안타깝게 그 잡스는 빠른 나이에 세상을 달리했었고, 워즈니악은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 약간 건강이 우려돼 보이기는 하지만은 잘 살고 있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의 한 면만 보고서 성공이다 실패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기서 또 보이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그런 넣어봤었고요. 80년도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보안 위협의 스케일이 좀 바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어떤 사법 처리가 해커가 될 수 있다는 법적인 부분들이 정비됐던 것도 81년도에 이안 머피라는 친구가 AT&T라는 통신사를 해킹하면서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후로 주요 왕실이라든지 여러 국방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털리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안보라든지 또는 어떤 경제적인 큰 위협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나오기 시작했던 많은 그 보안 솔루션 중에 가장 그 의미 있었던 것은 안티바이러스, PC에다가 깔아놓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놈이 들어오면 막자. 이것을 처음으로 만든 게 맥카피라는 사람이 만든 맥카피 회사입니다. 그래서 87년도였고, 한국이 95년도에 안철수 씨가 그 본인의 바이러스를 만듭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한국은 사실 이때 당시만 해도 IT에서 엄청 뒤처진 국가였었고, 인프라가 굉장히 없었던 시절이고, 의사 출신인 분이 불과 10년도 안 되는 갭으로 한국형 백신을 만들어서 사회 부상으로 배포를 했죠. 그것이 지금의 안랩이라는 회사의 그 모태가 되었었고, 굉장히 그 출발은 사실 굉장히 사실은 좀 저평가되고 있는 현재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굉장한 어떤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분이 나중에 대통령 나오고 이런다고 하면서 많이 그 분위기가 흐려졌고, 안랩이라는 회사도 여러분들 또 가보고 싶은, 또 취업하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겠지만은 제가 일을 해보면은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퇴색된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어찌됐든 안랩이 갖고 있는 그 창업 당시의 그 철학과 배경은 정말 굉장히 괄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어요. 모리스 웜이라는 것이 6,000개 PC를 이제 한 방에 다운시키는 일을 88년도에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해킹이 어떤 특정 시스템 한두 곳이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하게 한 방에 같이 이제 보낼 수 있다. 디도스라든지 여러 형태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확장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 80년대 말이었고요. 최초의 랜섬웨어라고 불리는 것은 조세프 팝이라고 하는 세계 보건기구에 있는 이 사람 역시도 의학자라고 해요. 그래서 의사들이 바이러스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관련성이 있는지 또 이런 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세계 보건기구에서 잘리면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 랜섬웨어를 만들어서
협박을 해서 돈을 좀 뜯어냅니다. 물론 그걸 뭐 받아서 좋은데 쓰겠다 뭐 이런 취지는 있었지만은 이 랜섬웨어는 지금도 가장 저희 보안업계에서 강력한 파워풀한 위협 방법이에요. 지금도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고 이때 사용된 이 사람의 랜섬웨어 말을 에이즈 트로이안 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협박해서 받은 돈으로 에이즈 기금에 도네이션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에이즈 트로이안 문마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이제 90년대부터가 뭐 사실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이 나왔고 인터넷이라는 것이 스탠포드에 있는 일부 대학원생들이 맨날 플로피 디스크 서로 이렇게 복사하러 왔다 갔다 이거 귀찮다 이거 좀 어떻게 편하게 할 수 없을까 생각하면서 조그만 스위치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굳이 플로피 디스크가 앞서 플로피 디스크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휴대용 하드 드라이브 같은 거. 그래서 그거 귀찮으니까 좀 쉽게 우리 컴퓨터끼리는 뭐 따로 복사하지 않고 이렇게 통신할 수 있을까 하면서 시작한 것이 네트워킹이었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터넷의 가장 출발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모든 디바이스가 가정에 들어가기 시작했었고 랩탑이 개인에게 지급되기 시작했었고 이런 것들이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해커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마켓이 열리는 시점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메일이 통신의 핵심적인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이메일을 통한 위협의 확산이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지금 역시도 이메일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해커들의 관문이에요. 그래서 이메일의 가장 대표적이고 최초의 이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것을 멜리사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멜리사가 빌 게이츠의 부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부인이 뭔가 이렇게 뭔가 매력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면은 그 파일을 여는 순간에 그 파일에서 내가 갖고 있는 컴퓨터의 컨텐츠 리스트로 다 이런 것들이 배포되는 최초의 이메일 바이러스로 보여지는 것이 그래서 멜리사 바이러스라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대 되면서는 이제 웹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시스템을 통한 것이 아니라 웹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기술적인 환경이 됐었고 많은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들이 도입이 되잖아요. 그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은 다 취약점을 갖고 있고 그 취약점이라는 것을 해커들이 먼저 파악을 해냅니다. 그래서 저놈은 저 소프트웨어는 저 회사의 버전의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하면 뚫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먼저 확인이 되고 그럴 때는 사실은 막을 방법이 없죠. 이것을 제로데이 공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대해서 해커들이 이것을 활용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바이러스 백신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상한 거야 라고 확인하는 장치가 바이러스 백신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서명 기반의 보안 솔루션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환경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확률이 2007년도에 이미 20%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그거 쓰면은 되게 컴퓨터 쓰기 불편해지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80%의 위험 노출을 여전히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런 해킹이라는 것이 단순한 무슨 어떤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이런 정도의 어떤
게임이었다고 본다면은 이 세상이 전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환경에서의 해커의 목적은 이제는 사실은 어떤 제한이 없어요. 사실은 뭐 핵무기도 위험하고 코로나도 위험하고 뭐 세상 살다 보면은 위험한 건 너무 많죠. 하지만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도 예를 들면 북한에서 정말 마음만 먹는다면은 대한민국의 금융, 대한민국의 교통, 대한민국의 전기 버튼 하나로 올스톱 시킬 수 있다. 그야말로 한 국가를 붕괴시키는데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해요. 사실 이제 그런 거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한이? 모르죠. 저는 사실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못하는 거죠. 그거 하면은 그거 선전포고거든.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마비됐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못할 뿐이지 사실은 다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개인적인 정보의 유출, 어떤 재산상의 손해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의 해킹이 가져오는 이 사회에 대한 어떤 위협은 이제는 인류의 생존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많은 정책 기반자라든지 기업의 어떤 경영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이라는 관점, 나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편리함은 항상 리스크를 가져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절대로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좋은 일이 갑자기 생겼으면 반드시 내일 나쁜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는 세상이 편리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보안에 대한 위협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그만큼 그 시장은 넓어질 것이고 거기서 나의 할 일은 점점 더 많아진다. 이건 굉장히 쉬운 경제적 논리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퀴즈. 제가 얘기 안 했어. 일단 생각할 시간 줬는데 안우면 먼저 일어나세요. 저기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뭐죠? 네, 오케이. 네, 나중에 선생님 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일단은 한 분한테 한 번의 기회만 있기 때문에 이제 기회는 없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세상은 점점 편리함을 추구한다. 네, 이런 것들이 그럼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네, 이제 그것을 본다면은 일단 저희 회사도 그렇고 출근도 잘 안 해요. 네. 왜냐하면 뭐 출근하나, 이 사람은 카페에서 일하나, 집에서 일하나, 뭐 생산성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이것이 뭐 한국이 조금은 더딘 편이에요. 워낙에 좀 저희는 나이 드신 분들이 꼰대가 많아서 여전히 얼굴 봐야 믿을 수 있다. 얼굴 봐야 야단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흐름은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코로나 때 이후로 사실 집에서 주문해서 배달해 먹고 쇼핑 가는 일 다 이커머스에서 주문받고 하나의 예지만 이제 영화관 안 가고 다 OTT로 보시고 디지털의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고,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뭐 스마트폰 앱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그 서버에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 접촉을 해서 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클라우드라는 환경에서 그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모든 국가의 주요 그런 인프라든지 그 시설들도 전부 이제는 그 이런 환경 속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장이다 이러면 사실은 에어갭이라고 해서 그 공장 내는 완전히 어떠한 인터넷이 네트워킹이 될 수 없도록 막아놨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도 막아져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얼마 전에 TSMC라는 대만의 큰 반도체 회사, 삼성을 기업하는 랜섬웨어가 들어왔고 직원이 휴대폰 충전하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뭐 물론 이거는 기업 기밀이기 때문에 뭐 그냥 듣지만은 우리는 이제 보안을 공급하는 회사였으니까 최소 3천억 원의 랜섬웨어 보상금을 주고 한 24시간 만에 재가동했는데 거의 몇 조 원의 손실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영역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우리 세상을 하루하루 더 편리하게 해주고 있지만은 더 많은 위협에 노출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그리고 국가가 지원하는 지금은 뭐 북한도 그렇고 전부 그 해킹 그룹들은 국가가 지원합니다. 한국만 없어요. 랜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질 서비스 이것이 이제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도 맘만 먹으면은 내가 아무 기술이 없어도 저 그냥 돈 내면 또 서비스를 받아요. 저거 해주는 데들이 있습니다. 어떤 공격을 원하세요? 어디를 침투하고 싶습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이런 서비스 업체도 엄청 많아요. 이 Growing Attack Surface라는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예전에는 정말 어디 막 하나 해킹하려면 진짜 힘들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대폰 잘못 하나 USB 꼽는 순간 해커들의 입장에서는 뭐 언제든지 그걸 통해서 한 기업의 한 국가의 모든 걸 다 해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접점이 엄청 늘었다 그런 겁니다. 거기다 이제는 아까 얘기했던 뭐 해드릴까요도 사람이 안 해요. AI가 합니다. 그래서 AI가 모든 해킹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어디를 공격할 것이고 어떤 접근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인공지능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것도 AI로 하지 않는 이상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들의 변화가 얼마나 OT가 그 사이버 보안을 사회의 중요한 아젠다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것은 아실 것 같아요. 한국이 너무 안 써요. 왜 돈을 안 쓰겠습니까? 사실 사이버 보안은 다른 거에 비교해서는 기업의 입장이든 이거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해커들이지 이걸 막는 것을 돈 버는 사람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 이거 막는 거 파는 사람들하고 이것을 사는 사람들은 사실 이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해요. 그래서 보안 산업은 사실은 규제를 통해서 큽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거 위험하니까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하세요. 그래야 돌아가는 건데 좀 안철수 씨가 국회의원 되면 좀 바뀔 줄 알았는데 별로 이렇게 사이버 보안에 대한 얘기 못 듣죠. 그래서 뭔가 좀 터져야만 얘기 듣고 똑같은 기업 예를 들어서 한 5,000명의 그 종업원 있는 학교가 기업이다. 예를 들어서 뭐 10,000명의 학생이 있는 학교다. 이랬을 때 쓰는 보안에 대한 투자 예산 이런 것들이 미국의 동일한 학교나 기업을 기준했을 때 3분의 1이 안 돼요. 그냥 4분의 1.
심지어 뭐 동남아시아 국가보다도 그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안타깝고 또 누군가는 그 변화를 좀더 드라이브 해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폭발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시장에 있어요. 이것이 더 여러분에게는 더 의미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보안을 아까 하느냐에 대해서 뭐 국가가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해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요즘은 기업들이 그거에 앞서서 엄청 돈을 쓰기 시작하는 것은 뭔가 디지털로 빨리 전환해야 내가 비즈니스에서 돈을 버는데 이 보안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것이 걸려서 전환이 안 되는 경우가 언제까지 찍어질까요? 팔 아픈데 이제 30분 남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